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새로 생긴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예전에는 11대 중과실이었습니다. 원래는 8대 중과실, 나중에 10대 중과실, 11대 중과실, 지금은 12대 중과실인데요. 이 중과실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웬만한 사고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또는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소권이 없죠. 하지만 이거는 꼭 지켰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지켰느냐?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처벌하겠다라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시행된 것은 1982년도인데요. 벌써 만 36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8대 중과실이었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신호위반하면 안 되죠.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다니는데 거기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되죠. 과속하면 안 되죠. 과속이라는 것은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우면허 운전하면 안 되죠. 기차가 다니는 철길 건널목 그냥 쑥쑥 지나다니면 안 되죠. 또 터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추월하면 안 되는데 교차로에서도 추월하면 안 돼요. 추월하지 말아야 될 때서 왜 추월했느냐? 추월과 관련된 추월 금지 이렇게 18가지로서 처음에 시작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버스에 사람이 떨어져요. 버스 문을 안 닫고 다닙니다. 버스 문을 닫고 다녀라. 버스 문을 닫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지면, 승객이 떨어지면 그것도 처벌하겠다. 즉 개문발차,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또 하나가 차는 차도로 가야 되는데 왜 인도로 올라가고 편안하게 가는 보행자를 다치게 했느냐? 이건 안 되겠다. 보도침범사고, 우리는 보통 인도침범사고라고 그러죠. 그 두 가지가 들어가서 10대 중과실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하나가 들어갔어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그런데요,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지날 때 왜 조심하지 않느냐? 학교 앞, 초등학교, 또 유치원 앞, 그런 곳을 지날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 해서 스쿨존이라고 그러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들어갔습니다. 이 11가지였었는데 최근에 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 가는 트럭에서 뭐가 뚝뚝 떨어져요. 커다란 돌멩이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커다란 쇳덩어리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떨어져서 뒤에 오는 차 또는 건너편에 이게 내렸다가 텅 튕기면서 중앙분리대 건너가고 중앙선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차, 그 차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창을 때리면서 운전자를 사망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크게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건 안 되겠다. 트럭에 화물차에 물건을 싣고 가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꽉 묶어야지 왜 제대로 묶지 않았느냐? 또 산업 폐기물, 건설 폐기물 싣고 다니는 차 위에 덮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덮개를 하지 않으면은 조그마한 주먹만한 돌멩이도 이게 나르면은 흉기가 될 수 있죠. 도로교통법에는 화물, 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제대로 씌우거나 아니면 꽉 묶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묶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25톤 트럭이 12톤이 되는 커다란 석재, 바위덩어리죠. 바위덩어리를 싣고 가다가 앞에 노란불 켜지는데 얼른 앞에 차가 서 있으니까 그 차를 피하려고 시청하다가 그 12톤짜리 커다란 돌덩어리가 떨어져서 1톤 트럭 운전자를 때렸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사망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고는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작년 2017년 12월 3일부터 한 가지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화물을 떨어뜨리게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것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승객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원래 있었어요. 10대 중과실에. 지금은 화물 떨어지면 안 된다.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커버를 제대로 씌우거나 또는 제대로 묶거나.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갑자기 앞에 가는 차에서 어떤 물건이 툭 떨어지면 뒤에 오는 차는 그게 그야말로 날벼락이죠. 그런 날벼락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처벌이 너무 미약해요.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되는데요. 그 처벌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예전에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종합보험에 가입돼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사망사고는 처벌했지만 부상사고는 처벌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부상사고도 다 처벌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고 안 났을 때는 너무나 처벌이 가벼워요. 처벌은 4톤까지는 불가 범칙금 4만 원. 4톤을 초과하는 그런 차는 범칙금 5만 원. 너무 싸죠? 갑작스럽게 커다란 바위가 떨어지거나 쇳덩어리가 떨어지거나 너무나 위험합니다. 벌점도 15점밖에 안 되는데요. 앞으로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화물이 떨어져서 위험을 야기시켰을 때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처벌을 10배, 20배로 더 높여야만 옳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큰 트럭 갈 때요. 트럭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트럭에 바짝 가다가는 혹시 거기서 뭔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처벌 여부를 떠나서 뒤에 따라온 차가 나의 가족 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묵지 않아서 뭔가 떨어져갖고 그것 때문에 나의 가족 또는 나와 아주 제일 친한 친구가 죽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 키포인트는 승용차는 차 문을 잘 닫아서 승객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화물차는 커버를 제대로 씌우든가 아니면 물건을 꽉 묶어서 그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꽉 묶지 않아서 화물이 떨어져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12대 중과실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소병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가사 사건 중 이혼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여기에서 법률상 부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부부가 그 일방 또는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고통을 받고 있다,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은 그 친권 및 이혼 여부에 대해서 모두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 하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우선 협의 이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은 대리인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제출해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그 이혼에 대한 안내를 실시를 하고 그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하라는 취지로 숙려기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달리 지정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정되게 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도록 협의 이혼 의사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양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와 관할 행정기관, 관할구청에 확인서와 함께 협의이혼 신고를 하시게 되면 협의이혼 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하는 그 순간부터 숙려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반드시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서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하거나 직권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의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의사가 바뀌었을 경우, 앞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숙려기간 이후에 의사를 확인하는 그 날에 불출석하거나 확인서를 받은 이후에 관할구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고민하신 부분이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재산분할은 협의가 되었다면 같이 진행하셔도 되고,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 하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신청은 제척기간이 있어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규책 사유가 있어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규책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 배우자에게 규책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무런 규책 사유가 없고 오로지 이혼 청구자에게만 규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책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제1호부터 6호까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간통 정도가 부정한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부정한 행위란 정조 의무를 위반한 개념으로 간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또한 이 부정한 행위는 혼인 성립 이후에 발생한 것만 규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호로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부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찾아오지도 않고 병원비도 주지 않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 바로 전형적인 악의로 유기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 사유는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많이 보신 사유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오랜 시간 못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무시, 모욕을 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도 기억하시고요. 다음 제6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판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사유란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회복 불가인 정신질환,
부부 쌍방의 사실혼, 과도한 신앙, 성적 불능, 성교 거부, 배우자의 범죄 행위, 낭비, 성격 불일치 등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참고로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를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정 내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 아무런 증거 없이 귀책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는 소설로밖에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통화 내역, 문자, 사진, 블랙박스, 카드 내역서 등이 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대화 중에 그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녹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소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의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사기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법률 상담을 해보면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형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는 겁니다. 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통사정을 하다가 일단 돈을 가져가고 난 뒤에는 변제기에 갚지도 않고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예 종적을 감춰버리는 경우가 있죠. 거기다가 나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또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이렇게 알뜰살뜰 모은 돈을 줬는데 상대방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 우라가 치밀게 되죠. 그러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 다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우선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법 347조를 보면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망한다 그러면 속인다를 먼저 떠올리시게 되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그럼 결국 돈을 갚겠다고 빌려가고 나서 돈을 안 갚으면 그것이 기망한 것이 되니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돈을 안 갚는다고 다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소사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사기죄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기죄의 많은 부분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니까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 건은 민사적인 분쟁에 불과하지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시면 우리 피해자들은 납득이 안 된다고 우라를 터뜨리시죠. 자,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형사상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변제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도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또는 갚을 능력이 없었을 것을 의미하는데요.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겠죠. 입으로야 다들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러면 왜 돈을 못 갚게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변제할 능력이 있었느냐.
이거는 돈을 빌려갈 시기가 아니라 돈을 갚기로 한 그 시점에 그 사람의 재산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평가를 해서 갚을 능력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안에 급하게 가족이 수술을 해야 돼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지금은 내가 당장 돈이 없고 2달 뒤에 갯돈을 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옆집 순이 엄마한테 가서 갯돈을 내가 2달 뒤에 타면 그때 갚아줄 테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순이 엄마가 제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이제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2달 뒤에 갯돈을 받으면 당연히 갚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개주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2달 뒤에 제가 갯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순이 엄마한테 저도 돈을 못 갚게 됐죠. 그래서 화가 난 순이 엄마가 돈 갚으라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이 엄마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사기죄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원래 갚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개주가 도망가는 사고 때문에 갯돈을 못 받아서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못 갚은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간 다음에 조금씩 갚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갚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난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하면 내가 그 돈을 떼먹을 생각이었으면 뭐하러 일부를 갚았겠냐. 나도 다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져서 본의 아니게 못 갚게 됐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지금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꼭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실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참 이상해요. 나도 나름 꼼꼼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은 왜 그렇게 내가 쉽게 믿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뭐에 홀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기의 피해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을 부려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평소와 달리 아주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 또 큰 이익을 주겠다. 이 말에 혹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다한 욕심을 조금 버리시면 그 사기의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작은 액수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이자를 후하게 쳐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빌려간 그 액수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아주 꼬박꼬박 정확히 갚습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어라? 이거 매달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 보니까 괜찮은데 그러면서 구미가 땡기는 거죠. 이제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정도를, 그 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용하는 액수를 늘려가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 종족을 감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 거래에서 또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투자금과 그리고 대여금의 차이입니다. 대여금은 변제기에 내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만 투자금은 여러분이 그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패와 함께 가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해서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거래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히 하시고 거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사기꾼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면 상대방의 핑크빛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상적인 거래와 달리 지나치게 고수익을 제한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가 투자를 할 때,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의 어떤 말을 믿고 그 말 때문에 결정을 하신 거라면 그 말을 객관적 서류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소병욱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시청자분들도 최소한 한두 번쯤은 원고로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피고로서 상대방의 제소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생기실 텐데요. 이번 법률정보쇼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원고나 피고로서 민사소송의 첫 단계인 소장의 작성부터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절차나 진행 과정 및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당사자, 두 번째로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 세 번째로 청구 취지, 네 번째로 청구 원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의미하며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피고가 주소가 없거나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피고가 현재 살고 있는 장소, 이것을 거소라고 하는데요. 거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거소도 모르시는 경우에는 주소 불명이나 소재 불명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히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의 성명 우측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은 동명이인인 경우가 많고 주소는 변동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에서 진행하여 승소를 한 이후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특정 및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 소장에 피고의 주민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법정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법에서 부여한 자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친권자, 그리고 질병, 장애, 노령으로 정신적 제약을 받는 자일 경우 그 성년 후견인,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란 원고가 무엇에 대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기재하는 그 소장의 결론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2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로부터 다감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적는 것이 청구 취지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원인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성립 원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원고가 어떤 이유로 소송을 하게 되었는가를 기재한 것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청구 취지에서 그 5천만 원을 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되는지, 그 5천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손해배상,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액인지 그런 이유를 적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소장을 작성한 후 이 소장을 어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제기하시는 소가 부동산에 관한 소송일 경우에는 부동산에 있는 곳에 관할 법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에 관할 법원,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소송일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여금 반환 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므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원고로서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제출된 소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잘 납입이 되었는지 그런 소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장에 형식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을 명령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은 당사자분들께서는 그 문제되는 부분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보정 기한은 7일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7일 이내에 꼭 보정을 하셔야 되며 보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장이 각하가 되니 꼭 유의하셔서 그 보정 기간 내에 보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통상적으로 30일 정도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한 그 인정 여부, 또 자신이 주장할 사항에 대한 항변 사항, 그리고 주장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일 30일 이내에 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일단 무변론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무변론 판결이란 법원이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의 날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다투는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로 운영이 됩니다. 이때 원고나 피고는 그 증인 신청이나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론 기일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되고 이때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기일에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의 재판 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첫째,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신다면 반드시 소장 제출 시에 피고 성명 우측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된다는 점. 둘째,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신 관할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닌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 셋째,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 전에는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시청자분들이 진행하시는 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소병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부동산 전문 최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월세로 집을 계약한 사기꾼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보증금을 가로채서 도망가는 그런 사기 유형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기꾼은 그 집에 일단 월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집주인의 인적사항,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복사를 해서 그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을 가지고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면서 그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사기꾼이 집에 거주하고 집주인의 신분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은 집주인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 사기꾼은 부동산에 마치 그 집을 자기 것이냐 이렇게 다른데 전세로 내놓게 되는데, 우리 그 관행상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신분증에만 거의 의존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위조된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중개업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주인인 것처럼 속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세입자가 그 사기꾼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건네주게 되고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나중에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서 집을 비워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집주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꼼짝없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집주인에 대해서 명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으로써 결국은 그 세입자가 보증금을 몽땅 날리는 그런 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어떤 인적사항 이런 부분을 신분증에만 의존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기꾼이 그 집에 살고는 있지만 그 주인일 수도 있고 월세 세입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주인이다라고 믿은 이유는 결국은 그 사람이 위조한 주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실무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신분증의 위조는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보시게 되면 신분증은 쉽게 위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분증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면 가지고 있기 힘든 서류들, 정황들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하셔야만 손해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요. 집주인이라 그러면 재산세 납부 증명서, 그다음에 등기권리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옆집에 정말 집주인이 맞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조금씩 탐문해 본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그런 노력이 없이는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전세 사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그 신분을 위조해서 매매 같은 경우에도 사기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해서 그 부동산을 팔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전세 사기에 비해서 매매 사기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이유는 결국은 이 매매는 전세와 달리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부분들, 또는 투자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해야 되는 반면에, 전세는 임시로 돈을 주고 살고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매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좀 더 열심히 확인해 보게 되고, 또 우리 거래 관행상 매매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보통은 마지막 잔금 치르는 단계에서 이전 등기 서류를
서로 주고 거액의 잔금을 대부분의 잔금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전문가들이 고객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보다 철저한 어떤 그 임대인 또는 매도인 이런 신분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 관행들이 지금 정착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어떤 개입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그 거래를 할 때 중개업자를 통해서 할 때 부동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부분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그 거래 당사자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했다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확인을 좀 더 집어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검증 절차가 조금 탄탄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또 현행 등기권리증은 매매계약서 한 장만 달랑 첨부가 되는데 그런 그 등기권리증 대신에 그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넘어온 그런 계약서들을 모두 이렇게 첨부시키는 이런 그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런 거래가 좀 더 어려워지는 사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그 방지 장치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신분증 위조를 통한 부동산 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분증 위조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신분증으로만 확인하셔서는 안 되고 반드시 등기권리증이라든지 부동산 세금 완납 증명서 이런 부분들 집주인이 꼭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서류들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